예, 오늘 점심에 결제한 15,000원짜리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신은 맛있는 한 끼를 샀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주방장이 아닌 강남 테헤란로나 뉴욕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상위 20개 브랜드 중 무려 절반 이상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맘스터치, 심지어 최근에는 줄 서서 먹는다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까지 사모펀드의 품에 안겼죠. 그들이 수천억 원을 들여 식당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요식업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식습관과 소비 패턴을 철저히 계산된 금융상품으로 재설계하기 위해서죠. 이제 우리가 먹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장인 정신을 가진 개인이 브랜드를 키웠다면 이제는 고도로 훈련된 자본가들이 엑셀 시트 위에서 매장의 수익률을 1%라도 더 올리기 위해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사모펀드의 진입은 누군가에게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글로벌 확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익숙했던 맛이 낯선 숫자로 변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이며 자본 투입은 브랜드의 생명을 연장하는 강력한 인공호흡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자본의 수열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브랜드에 쏟아붓는 수천억 원의 원천은 결국 당신의 지갑입니다. 주인 바뀐 가게의 커피 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재무 전략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끼가 누군가의 엑시트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그 설계도의 첫 페이지를 넘겨봐야 할 때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거대 자본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에겐 득일까요? 실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그들이 시장을 대하는 냉혹한 시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망해가는 브랜드에 인공호흡기를 붙여 글로벌 스타로 키워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멀쩡한 회사의 기초 체력을 깎아 화장만 시켜서 되팔기도 하죠. 팩트는 명확합니다. 2021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 인수된 버거킹은 매장 수를 440개에서 530개까지 늘리며 맥도날드를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면 홈플러스처럼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며 수조 원의 손실을 낸 뼈아픈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원투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주먹구구식이었던 주방 동선을 데이터로 최적화하고 가맹점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죠. 하지만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펀드의 만기가 다가오면 그들은 약속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마른 수건 짜기에 들어갑니다. 마케팅 비용을 급격히 줄이거나 원재료의 스펙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단기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지속 가능하며 전문 경영인의 도입은 브랜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미는 성적표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점입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인지 아니면 엑셀 시트 위에 숫자를 맞추기 위한 기술적 조정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효율의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즐기던 브랜드의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본이 브랜드의 영혼보다 회수율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차가운 개상이 두드리는 소리가 왜 유독 식당가에서 더 크게 들리는지 그 재무적 속사정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똑똑한 자본가들이 왜 하필 기름 냄새나는 주방과 복잡한 식당으로 몰려들까요? 그 해답은 현금 회전율이라는 강력한 데이터에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반도체 산업은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팔아 돈을 회수하기까지 수년이 걸리지만 식당은 결제와 동시에 현금이 꽂히죠. 외상이 없는 비즈니스, 이것이 바로 사모펀드가 외식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는 첫 번째 팩트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0%를 상회하며 이는 웬만한 중견 제조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사모펀드는 이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거대한 빚을 냅니다.
이를 차입 매수, LBO라고 부르는데 인수한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그 회사를 사기 위해 빌린 대출 이자를 갚게 하는 구조입니다. 빚으로 회사를 샀으니 매달 나가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이 풍부한 브랜드는 그들에게 최고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의 유입은 브랜드가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체계적인 물류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일관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에만 집착하는 경영은 위험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당장 이자를 갚기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나 신메뉴 개발 비용을 깎아내기 시작하면 브랜드의 성장 동력은 멈춰버립니다. 자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외식업은 맛의 예술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현금을 뽑아내는 자동 판매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내는 음식값이 브랜드의 내실을 다지는 씨앗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대출이자를 갚는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냉정한 차이를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복잡한 기업 인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부동산 시장을 떠올려 보시죠. 사모펀드의 전략은 낡고 허름한 건물을 사서 골조만 남기고 싹 고친 뒤 비싸게 되파는 기업 리모델링과 판박입니다. 그들은 브랜드라는 건물을 사자마자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물류망을 뜯어내고 낡은 결제 시스템을 최신 IT 기기로 교체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몸값, 즉 밸류에이션은 마치 리모델링 후 급등하는 아파트값처럼 치솟게 됩니다. 여기서 사모펀드만의 독특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내 집을 팔고 그 집에 다시 월세로 들어가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입니다. 회사가 소유한 알짜배기 매장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치워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배당을 파티를 벌이죠. 겉으로 보면 회사가 현금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실상은 매달 막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는 월세 신세로 전락하는 셈입니다. 적절한 자산 유동화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 동력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느라 건물의 수명을 결정짓는 배관과 기초공사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합니다. 겉보기엔 매출도 늘고 매장도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임대료 부담과 원가 압박에 시달리며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는 구조죠. 다음 주인을 찾기 전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경영은 결국 마지막에 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게 됩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뒤에 숨겨진 부실한 기초공사의 징후를 우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포착해야 합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무조건 브랜드가 망가진다는 건 편견입니다. 오히려 주먹구구식이었던 운영을 데이터 기반의 과학으로 탈바꿈시켜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낸 성공 사례도 분명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차는 국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한국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대만 본사까지 인수하는 역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매장 수는 10파에 이상 늘었고 매출은 270억 원대에서 2천억 원대로 수직 상승했죠. 자본의 힘이 정체된 브랜드에 날개를 달아준 팩트입니다. 아웃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대 중반 패밀리 레스토랑의 몰락 속에서 사모펀드는 배달이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스테이크를 누가 배달시켜 먹느냐는 우려를 비웃듯 데이터에 기반한 배달 전용 매장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억 원에서 237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죠. 사모펀드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과 전문 경영인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아웃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이식은 브랜드의 생존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취가 지속 가능한 성장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효율을 만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효율이 현장의 창의성과 서비스의 따뜻함을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독이 됩니다. 숫자로 증명된 성공 뒤에는 가맹점주의 헌신과 소비자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녹아 있습니다. 자본이 만든 시스템이 브랜드의 본질을 강화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각 직전에 몸값을 올리기 위한 단기적 성과급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성장의 단물은 달콤하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가 브랜드의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거대 자본의 투입이 언제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홈플러스를 7.2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에 인수한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가 주인이 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시장의 거대한 흐름, 즉 이커머스의 습격을 간과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를 넘어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자본이 따라잡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죠. 실패의 핵심은 과도한 빚과 투자 타이밍의 상실에 있었습니다. 인수 당시 빌린 수조 원의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알짜배기 매장 건물들을 대거 매각해야 했고, 그 결과 매달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임대료가 기업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당장 나가는 이자를 갚느라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과 싸울 혁신 비용을 제때 투입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적절한 자산 매각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훼손하는 수준의 자산 처분은 결국 기초 체력을 바닥나게 만듭니다. 이는 자본의 효율성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죠. 우리가 여기서 엿둬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모펀드라는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산업의 방향이 바뀌는 것엔 파도를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본은 효율을 추구하지만 그 효율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닌 청산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생물이지만 그 이윤의 원천이 혁신이 아닌 자산 깎아먹기에서 나온다면 유통기한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브랜드가 어느 날 갑자기 활력을 잃고 매장 곳곳에서 부실의 흔적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본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내부의 자산만 갉아먹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본의 크기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영원히 머무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계는 보통 5년에서 7년이라는 펀드 만기에 철저히 맞춰져 있죠. 이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다음 주인에게 넘겨야 하는 시한부 전략, 이것이 사모펀드 경영의 핵심 문법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주요 사모펀드의 평균 기업 보유 기간은 약 5.4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누군가에게는 파격적인 혁신의 시간이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생존을 건 숫자와의 전쟁 기간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물을 내야 하는 이들의 압박감은 고스란히 경영 전략에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엑시트를 위해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외형을 키우는 덩치 키우기입니다.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미래 성장성이 높아 보이게 만드는 전략이죠. 두 번째는 내실을 쥐어짜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연구개발비나 마케팅비를 줄여 장부상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적절한 비용 절감은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씨앗까지 볶아먹는 행위는 브랜드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위험이 큽니다. 자본은 효율을 추구하지만 그 효율이 브랜드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점에 이르면 갈등은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맛의 변질이나 서비스 저하가 바로 이 엑시트 직전의 지표와 맞닿아 있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매각을 앞둔 기업은 최고의 성적표를 보여줘야 하기에 소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원가와 인건비를 극한으로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며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지만 정작 새 주인이 인수한 뒤에는 속빈 강정처럼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모펀드가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아니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브랜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자본이 설계한 5년의 마법이 끝난 뒤에도 그 브랜드가 품격 있게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는 엑셀 시트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자본은 효율을 찾아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사모펀드가 우리 식탁을 점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외식업의 문법을 생존해서 수익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이 설계한 엑셀 시트 위에서도 결코 조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냉정한 혀와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자본은 숫자를 믿지만 시장은 결국 가치를 선택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경제의 원칙입니다.
기업이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시장은 반드시 그 비용을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자본의 흐름을 읽는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브랜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품질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숫자만 만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하죠. 자본의 유입은 브랜드가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에 취해 브랜드가 가진 본질적인 맛과 장인 정신이 사라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늘어날 때 자본 또한 단기적인 약탈이 아닌 브랜드의 본질을 강화하는 건강한 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자본의 설계도가 여러분의 소비와 투자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가려진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읽어내는 힘,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내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느꼈던 주인 바뀐 브랜드의 변화에 대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가 됩니다. 경제전략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